새벽 공기는 늘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다. 명인의 장방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내가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힌 것은 숨을 죽이는 법이었다. 장독들이 줄지어 늘어선 마당으로 나설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메주의 큼큼한 냄새와 소금물의 알싸한 향은 내게 안식이라기보다 거대한 감옥의 냄새에 가까웠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그 감옥의 간수이자 스스로를 신격화한 군주였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올 때마다 내 심장은 장독 바닥에 가라앉은 앙금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늘도 식탁 위에는 서슬 퍼런 냉기가 감돌았다. 정갈하게 차려낸 6첩 반상, 그 중심에는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100년 전통의 시간장으로 맛을 낸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고기의 결 하나하나에 간장이 배어들게 하기 위해 나는 어젯밤부터 잠을 설쳐가며 불 조절을 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젓가락 끝으로 고기를 툭 건드려 볼 뿐 입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내놓은 나의 거친 손등에 머물러 있었다. 장시간 소금물에 절여지고 메주를 치대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버린 볼품없는 나의 손.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혀를 찼다. 그 소리는 고요한 식당 안에서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에게 나는 명인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가 아니라 어디 천한 소금쟁이 집안에서 굴러들어와 고귀한 장맛에 흙탕물을 뿌리는 이물질일 뿐이었다. 내가 이 집안의 장맛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장독대 옆에서 보냈는지, 기온이 떨어질 때마다 항아리에 거적을 씌우고 습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온 신경을 곤두세웠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장맛은 오로지 박씨 가문의 핏줄만이 낼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어야 했고 나는 그저 그 공식을 대신 수행하는 기계여야만 했다. 서윤아, 내 손끝에서 나오는 맛에는 근본이 없다. 아무리 흉내를 내본들 갯벌 흙내 나는 내 친정의 비릿함이 이 고귀한 장 속에 섞여 드는 것 같아 내 입맛이 다 쓰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헤집었다. 내 아버지가 염전에서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그 소금이 없었다면 이 집안의 장방 또한 존재할 수 없었음을 그녀는 철저히 부정했다. 명인의 칭호는 그녀의 것이었지만 실제로 장독을 열고 닫으며 미세한 발효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나의 감각이었다. 식품공학을 전공하며 미생물의 움직임 하나까지 계산해내던 나의 지식은 이 집안에서는 그저 말대꾸를 하기 위한 잡지식 취급을 받았다. 옆에 앉은 남편 진호는 그저 묵묵히 밥을 입에 밀어넣을 뿐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독설이 시작될 때마다 귀를 닫는 법을 익힌 듯했다. 나를 향한 연민도 어머니를 향한 항변도 그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거대한 장방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하며 어머니가 물려줄 막대한 재산과 명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내가 겪는 수치심은 그에게 한 끼 식사 중에 발생하는 사소한 소음 정도에 불과했다. 나는 닳아버린 앞치마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손톱 밑에는 여전히 메주가루와 소금기가 서려 있어 따끔거렸다. 박 여사는 이제 대놓고 나를 무시하며 식탁 너머의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나라는 존재가 지워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그녀가 꿈꾸는 새로운 그림, 즉 대기업의 자본과 결탁해 이 장방을 거대한 공장으로 탈바꿈시켜줄 화려한 배경의 새 며느리가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식탁 위의 갈비찜은 속절없이 식어갔다.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가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나의 영혼과 닮아 보였다.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식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나를 쏘아보았다. 내일은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너는 장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천한 손길이 닿으면 장맛이 변할까 두렵구나. 그 말은 선전포고와 같았다. 명인의 자부심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폭력, 그리고 그 폭력을 묵인하는 남편의 방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내가 머물 자리가 없음을 직감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퍼서 숙인 고개가 아니었다. 내 손끝에 깃든 이 장맛의 진실이, 그리고 내가 지켜온 전통의 무게가 이 집안에서 사라졌을 때 박 여사가 마주하게 될 그 끔찍한 공백을 나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을 담그는 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장을 담그라고 명령하는 법만을 알고 있었다. 진짜 명인의 손길이 사라진 장방에 남을 것은 썩어가는 메주와 악취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묵묵히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사기 그릇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소금기에 절여져 단단해진 내 마음은 이제 부서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무시하던 나의 배경과 나의 지식이 머지않아 그녀의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나는 확신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명인의 장방이 깨지는 날 그 파편은 가장 먼저 그녀의 발등을 찍게 될 것이었다. 나는 닳아버린 앞치마를 벗어 정갈하게 접어두며 내 인생의 가장 시린 겨울을 끝낼 준비를 마쳤다. 장방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축축했다. 매주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는 평소 내게 안식이었으나 오늘만큼은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금속성 냄새와 섞여 불쾌하게 일렁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장독대를 닦는 내 등 뒤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서슬 퍼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일정하고도 잔인했다. 내 손등 위로 떨어진 차가운 물방울이 땀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마른 걸레질을 이어갔다. 이 장방은 내게 시집이라는 감옥이자 동시에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영토였기 때문이다. 박 여사가 내민 것은 하얀 봉투였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종이의 무게가 내 인생을 얼마나 가볍게 날려버릴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 진호 씨의 앞날을 위해 가문의 격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유통사 지방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미 수차례 들어온 터였다. 나는 그저 묵묵히 걸레를 움켜쥐었다. 10년 넘게 이 집안의 장맛을 지키기 위해 내 손톱바닥은 늘 검게 물들어 있었고 고운 화장품 냄새 대신 쿰쿰한 메주 냄새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 하지만 박 여사에게 나는 그저 장 만드는 기계 혹은 격 떨어지는 집안에서 굴러들어온 불청객에 불과했다. 그녀의 입술이 비릿한 호선을 그리며 열렸다. 이번에 들어올 사람은 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 우리 가문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줄 귀한 몸이라는 찬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내가 지켜온 이 장독들이, 내가 밤잠 설쳐가며 온도를 맞추고 정성을 들인 이 장들이 나를 대변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박 여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내 침묵을 거역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남은 나의 자부심마저 짓밟고 싶었는지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장방 한가운데
신주단지처럼 모셔진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였다. 이 집안의 시조부터 내려온 명인의 명맥을 잇는 가장 상징적인 유산이자 나의 혼이 담긴 결정체였다. 안 된다는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항아리가 박살났다. 검고 진한 시간장이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피처럼 바닥으로 울컥 쏟아져 내렸다. 사방으로 튀는 파편들이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100년의 세월이, 나의 10년이 순식간에 바닥을 기어다니는 오물이 되어버렸다. 코끝을 마비시킬 정도로 진한 간장향이 장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향기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다. 박 여사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차갑게 뱉었다. 이런 구닥다리 항아리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새로운 안주인이 오면 모든 것이 현대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나는 바닥에 고인 검은 액체 속에서 일그러진 내 얼굴을 보았다. 비참함이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투명해질 정도로 맑아졌다. 내가 지키려 했던 것은 가문의 전통이 아니라 나를 학대하는 이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10년간 한 몸처럼 둘렀던 닳아버린 앞치마를 풀었다. 박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시간장의 잔에 위로 나의 미련도 함께 쏟아부었다. 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어깨에 맸다. 화려한 옷가지도 패물도 없었다. 오직 내가 기록해온 장담근은 비법 노트와 몇 권의 전공 서적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시간장이 장방의 흙바닥으로 스며들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을 것이다. 박 여사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이 집안의 명맥도 함께 끊겼다는 것을. 장맛을 결정짓는 것은 100년 된 항아리가 아니라 그 맛을 기억하고 숨을 불어넣는 사람의 손끝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평생 깨닫지 못할 터였다. 등 뒤에서 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인생의 일막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골목 어귀까지 따라오는 진한 간장 냄새가 마치 나를 배웅하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폐부 깊숙이 박힌 메주 냄새를 뱉어내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명인의 장방이 깨지던 날 역설적이게도 나는 비로소 진짜 명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이름 모를 뜨거운 열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소금기 가득한 식탁의 냉기를 뒤로하고 나만의 온전한 맛을 찾아 떠날 시간이었다. 대문을 나설 때 내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10년 세월을 바쳐 일궈온 장방의 자욱한 메주 냄새가 옷깃에 스며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시리도록 투명했다.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가 시어머니의 지팡이에 박살나던 그 순간 내 안에 가느다란 인내심도 함께 조각나 흩어졌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깨진 항아리 조각 위로 검게 흘러나오는 간장을 보며 가문의 수치라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간장은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손때와 눈물로 지탱해 온 고독한 유산이었다는 것을. 내가 떠난 지 고작 일주일이 흘렀을 뿐인데 세상은 참으로 정직하게 반응했다. 장방의 공기는 내가 있을 때와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담그는 사람의 기운과 매일같이
어루만지는 손길을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박 여사는 늘 자신이 명인이라 칭송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나 정작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VIP 고객들 앞에서 고상하게 차를 마시는 것뿐이었다. 매주를 띄우기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온도계를 확인하고 곰팡이의 미세한 색 변화를 살피며 밤잠을 설치던 것은 오직 나의 몫이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명인의 장방은 지금 아수라장이라고 했다. 박 여사는 호기롭게 직접 장독대를 지휘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녀의 고운 손은 거대한 항아리의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했다. 장맛의 핵심인 염도를 맞추는 일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떠나기 전 맞춰두었던 균형은 이미 무너졌고 항아리 속에서는 발효의 향기가 아닌 부패의 징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명인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살았던 그녀에게 진짜 장방의 노동은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었을 것이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예민한 미각을 가진 VIP 고객들이었다. 대대로 우리 집안의 장을 받아먹던 정계와 재계의 사모님들은 단 한 번의 시식만으로도 변화를 감지했다. 장맛이 예전 같지 않다. 깊은 맛이 사라지고 끝맛이 써졌다는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반품 요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명인의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박 여사의 자존심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탓하는 대신 내가 떠나면서 장방의 부정을 탔다며 애꿎은 소금을 뿌려댔다고 한다. 초조함에 눈이 먼 박 여사가 결국 손을 댄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평생을 전통의 맛이라 자부하며 천연 재료만을 고집해왔던 명인의 장방에 하얀 가루의 유혹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야심한 시각에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조미료를 섞기 시작했다. 부족한 감칠맛을 인공적인 가루로 메우려 했던 것이다. 그것은 명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장독대 곳곳에 서려 있던 조상들의 넋과 나의 진심을 배반하는 행위였다. 나는 멀리 떨어진 작은 방에서 그 소식들을 전해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모를 것이다. 장맛은 혀끝을 속이는 가루 몇 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 속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박 여사가 조미료 봉지를 뜯으며 손을 떨 때마다 100년 전통의 장방은 서서히 죽어갔다. 인공적인 맛으로 덧칠해진 장은 잠시 사람들의 혀를 현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깊은 속까지 채울 수는 없다. 그녀의 배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 진호가 데려온 새로운 여자 지안이라는 존재가 그 거짓말의 완성을 도와줄 구대주라도 되는 양박 여사는 그녀를 반겼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욕심과 욕심이 만난 자리에 진정한 장맛이 머물 자리는 없다는 것을. 박 여사가 조미료 섞인 장을 병에 담으며 안도할 때 나는 나만의 새로운 장을 담그기 위해 깨끗한 항아리를 닦고 있었다. 진정한 명인의 손길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가짜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 명인의 장방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익어가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썩어가는 욕망뿐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다가올 파멸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극의 서막을 차분히 지켜보며 내 손끝에서 다시 시작될 진짜 이야기를 준비했다. 소금기 가득했던 그 지옥 같은 식탁에서 벗어난 지금 내 손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이 아닌 생명력 넘치는 장의 향기가 머물기 시작했다. 서윤이 집을 나간 뒤로 장방의 공기는 비릿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찼다.
명인의 자부심이라 믿었던 나의 손길은 어찌된 일인지 항아리 속에서 길을 잃었다. 소금을 더 쳐보고 온도를 맞춰보아도 예전의 그 깊고 오묘한 감칠맛은 돌아오지 않았다. VIP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칠 때마다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조미료 봉지를 뜯었다. 평생을 지켜온 명예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가는 공포 속에서 나는 구원을 갈망했다. 그때 진호가 한 여자를 데려왔다.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서윤의 낡은 슬리퍼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지안이라 불리는 그 여자는 마치 온몸에 금가루를 뿌린 듯 찬란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품들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는 퀴퀴한 메주 냄새를 단번에 덮어버렸다. 서윤의 거친 손마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끄럽고 하얀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친어머니를 만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그 가식 없는 눈망울에 나는 단숨에 무장해제되었다. 진호의 옆에 선 지아는 그야말로 내가 꿈꾸던 며느리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경을 털어놓았다. 대기업 유통사를 거느린 모 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그 말은 내 귀에 천사의 복음처럼 들렸다. 집안의 반대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진호와 함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우리 장방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는 그녀의 포부는 대단했다. 서윤이 묵묵히 콩을 삶고 메주를 띄우는 동안 지아는 화려한 마케팅 용어와 글로벌 전략을 쏟아냈다. 그 말들은 내 눈앞에 황금빛 미래를 그려주었다. 지아는 내가 가장 아끼는 자개암 앞에 앉아 내 비위를 맞추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는 내가 차려낸 형편없는 맛의 찌개를 한 입 먹고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맛을 본 것처럼 감탄했다. 역시 명인의 손맛은 다르다며 이 맛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한이라는 그녀의 말에 나는 으쓱해졌다. 서윤이 늘 조용히 맛의 균형을 지적하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지안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콤한 언변에 취해 그녀가 내미는 모든 제안을 신탁처럼 받아들였다. 그녀는 장방의 현대화를 주장했다. 이제는 온기 속에서 세월을 낚는 시대가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와 대규모 자본이 결합해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다. 그녀가 보여준 태블릿 PC 속의 화려한 공장 조감도와 해외 수출 계약서 초안은 내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지아는 나를 어머니가 아닌 위대한 예술가로 추켜 세웠고 나는 그 권위에 취해 장방의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넘기기로 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곡간, 열쇠와 장방의 운영권이 담긴 서류들이 지안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녀의 입가에 잠시 스친 기묘한 미소를 나는 승리의 미소라고 착각했다. 진호는 옆에서 드디어 우리 가문이 제대로 된 안주인을 맞이했다며 기뻐했고 나 역시 서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아 통쾌했다. 지아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 여왕처럼 군림하기만 하라고 속삭였다. 그날 밤 나는 지안이 넘겨준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다. 서윤이 지키던 그 고리타분한 전통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 지아는 거실로 나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낮에 나에게 보여주던 그 살가움은 흔적도 없었다. 그녀는 장방의 핵심 레시피가 담긴 고서를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고 있었다. 지안이 가져온 변화는 급격했다.
장방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개의 항아리가 하나둘씩 치워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스테인리스 탱크와 기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근대화의 과정이라 믿었다. 지안이 내미는 서류들의 도장을 찍으면서도 나는 그것이 내 가문을 무너뜨리는 사형 집행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내 눈과 귀를 가린 채 장방의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고 나는 그저 그녀가 사다 주는 화려한 옷들과 보석들에 눈이 멀어 있었다. 장방의 공기는 이제 매주 익는 향기가 아니라 기계의 기름 냄새와 소독약 냄새로 바뀌어 갔다. 가끔씩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지안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과 달콤한 칭찬 한마디에 나는 다시 안심했다. 진호 역시 지안의 배경 덕분에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독사가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지안의 눈빛이 순간순간 날카롭게 빛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성공을 향한 열정이라 믿고 싶었다.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끌 굶주린 맹수의 눈빛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다. 장방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내 코끝을 자극하던 구수하고 깊은 장냄새 대신 어딘지 모르게 비릿하고 불쾌한 습기가 발목을 감싸 안았다. 서윤이 나간 뒤로 장독들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아 침묵했다. 내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메주를 띄워보았으나 손끝에 닿는 느낌부터가 생경했다. 알맞게 발효되어 하얀 꽃이 피어야 할 메주 표면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고 그 속을 갈라보면 썩은 시체 같은 악취가 진동했다. 명인의 이름을 건 나의 자부심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나는 매일 밤 장독대 앞에서 홀로 마른 세수를 하며 버텼다. 그런 내 앞에 지안이 나타난 것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장방의 흙바닥을 거리낌 없이 밟고 들어왔다. 그녀가 내민 도톰한 서류 뭉치에는 세계적인 유통망과 수백억 대의 투자 확약서라는 화려한 문구들이 박혀 있었다. 지아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이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는 가문을 지킬 수 없어요. 기계로 온도를 맞추고 대량으로 찍어내야 세계 시장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그 감언이설은 무너져가는 내 왕국을 다시 세워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대기업의 배경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평생을 지켜온 이 땅과 장방의 등기 권리증을 기꺼이 내놓았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남편과 시부모, 그리고 내가 일생을 바쳐 일군 영혼의 증서였다. 하지만 지안이 보여준 가짜 투자 확약서 속의 숫자들은 나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윤이 차려내던 그 정갈한 밥상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다. 나는 이제 명인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회장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지아는 내 눈앞에서 장방 부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고 그 돈은 곧장 정체불명의 설비 기계들을 들여오는 데 쓰였다. 장방 마당에는 전통 옹기 대신 차가운 스테인리스 탱크들이 들어섰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장방의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도 함께 깎여나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이 성공을 위한 진통이라 믿었다. 지아는 밤마다 장방 서재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다. 나는 그녀가 가문의 비법을 정리해 세계적인 레시피로 만드는 줄로만 알았다.
가끔 문틈으로 비치는 그녀의 서늘한 미소를 보았을 때도 나는 그저 사업가의 냉철함이라 치부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계에서 뽑아져 나오는 장의 맛은 처참했다. 그것은 장이 아니라 소금물에 화학 조미료를 버무린 오물에 불과했다. 발효라는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탐욕의 찌꺼기만이 남았다. 지아는 맛이 이상하다는 나의 지적에 코방귀를 뀌며 마케팅만 잘하면 대중은 속기 마련이라고 나를 다그쳤다. 나는 점점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어갔다. 꽃간 열쇠를 넘겨받은 지아는 하인 부리듯 나를 대하기 시작했고 아들 진호는 그녀의 치맛바람에 휘둘려 내 마른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깊은 밤 목이 말라 거실로 나온 나는 지안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을 받으며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레시피는 거의 다 넘어갔어. 땅값 오르면 바로 처분하고 나갈 거니까 서둘러.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화살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내가 믿었던 구세주는 사실 내 가문의 숨통을 끊으러 온 독사였다. 하지만 이미 대출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장방의 부지는 경매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장방은 속에서부터 까맣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마치 지안이 가져온 그 화려한 제안서 속에 숨겨져 있던 악취나는 진실처럼 말이다. 나는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진 항아리였다. 내가 내쫓은 서윤의 빈자리가 그제야 거대한 구멍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대문을 나설 때 내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수천 장의 데이터와 10년 세월의 감각이 문신처럼 각인되어 있었다. 박 여사가 지팡이로 깨뜨린 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억누르던 가식의 굴레였고 동시에 그녀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문의 마지막 자부심이었다. 부서진 파편 사이로 흘러나오던 시간장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향기는 이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내가 새로 써내려갈 역사의 서막이었으니까. 도심 외곽의 한적한 폐창고를 빌려 나만의 실험실이자 장방을 꾸렸다. 박 여사는 내가 그저 부엌대기처럼 솥이나 닦던 계집인 줄 알았겠지만 나는 식품공학 박사학위를 따고도 그 집안의 전통을 존중해 내 지식을 숨겨왔던 미각의 설계자였다.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매주의 습도, 염도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발효가 일어나는 순간의 pH 농도까지. 나는 감각에만 의존하던 박 여사의 방식을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매주를 띄우고 장독을 닦는 일은 고됐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이 섞이지 않은 공기는 달콤하기만 했다. 박 여사의 장방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은 건너 들려왔다. 명인이라는 허울에 갇혀 기술자의 손길을 우습게 여긴 대가는 혹독했을 것이다. 내가 떠난 뒤 그녀가 조미료를 섞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 썩으면 장맛부터 변하는 법이다. 나는 무명이라는 이름으로 소량의 장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화려한 포장도 명인이라는 타이틀도 없었다. 오직 맛 하나로 승부했다. 처음에는 동네 식당에서, 그 다음에는 강남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내 장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잊혔던 전통의 깊은 맛이 현대적인 깔끔함과 만났다는 평이 자자해졌다. 식품 박람회에 익명으로 출품한 내 간장이 대상을 차지하자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름 없는 명인의 등장이었다.
작업실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연일 박 여사의 장방과 대기업의 협업 소식이 흘러나왔다. 지안이라는 여자가 들어와 장방을 세계화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홍보하는 것은 속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지안이 제안했다는 대량 생산 방식은 박 여사가 평생 지켜온 장방의 영혼을 팔아치우는 행위였다. 욕망에 눈이 먼 박 여사는 제사를 깎아 먹는 줄도 모르고 독사가 내민 독사과를 한 입에 삼키고 있었다. 내 공방에는 이제 굴지의 유통사 MD들과 투자자들이 줄을 섰다. 그들은 내 장맛을 보며 연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 투자자가 내민 계약서에는 박 여사의 장방 부지 근처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의 가난한 친가 배경은 이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내 손끝에서 탄생한 장맛 자체가 가장 강력한 권력이자 자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지안으로부터 발신 번호 표시 제안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내 레시피를 넘기면 거액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가 훔치려 하는 것은 단순한 배합비가 아니라 한 인간의 혼이 담긴 세월이었다. 그것은 훔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 여사가 내쫓은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 집안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될 터였다. 나는 이제 거울 속의 나를 본다. 낡은 앞치마 대신 정갈한 조리복을 입은 내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주눅든 서윤이 아니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장방의 땅이 경매에 붙여질 위기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 부지 우리가 인수합니다. 토양 정화 작업부터 다시 해야 할 테니 준비하세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박 여사가 식탁에서 내리쳤던 그 오만한 손길이 이제는 절망의 비명이 되어 돌아갈 차례였다. 나는 천천히 장독대를 돌며 숙성되어가는 장의 향기를 맡았다. 진실한 맛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곧 가짜 명인의 시대가 끝나고 진짜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박 여사,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그 땅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길 바란다. 당신이 버린 그 소금기 가득한 눈물이 어떻게 가장 고귀한 장맛으로 피어났는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파편으로 부서지며 연회장을 눈부시게 수놓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경쾌한 클래식 선율이 내 귓가를 간지럽혔다.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명인의 명예이자 우리 가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위였다. 내 옆에는 명품 드레스로 온몸을 휘감은 지안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그녀의 배경은 내게 든든한 황금 갑옷과도 같았다. 며칠 전 성사된 거액의 대출금은 이미 내 통장에 꽂혀 있었고 이제 장방의 이름은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 칙칙하고 고리타분했던 서윤이 사라진 자리에 이토록 화려한 보석이 들어왔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아냈다. 서윤이 나간 뒤로 내 손으로 직접 담근 장들을 선보이는 첫 공식 석상이었다. 비록 서윤이 있을 때보다 장의 깊이가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세련된 감각의 부재라 치부하며 조미료와 향신료로 교묘하게 덮어버렸다.
어차피 맛이란 것은 분위기에 취하면 다 똑같이 느껴지는 법이었다. 내 이름 석자, 명인이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사람들은 흙탕물도 꿀맛이라 칭송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지안이 제안한 대로 기계식 대량 생산 공정의 도입을 선포하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장방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연회장 중앙에 마련된 메인 식탁에는 내가 직접 조리한 요리들이 올랐다. 100년 된 시간장의 풍미를 재현했다며 큰 소리쳤던 갈비찜과 각종 나물 요리들이 화려한 그릇 위에서 자태를 뽐냈다. 지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아하게 포크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내 음식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나를 치켜 세워주길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지안의 입술에 고기가 닿는 순간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찰나였지만 내 심장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지아는 음식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냅킨으로 입술을 닦아내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던 살가움 대신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내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는 듯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느니, 명인의 손맛이 변했다느니 하는 환청이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지안의 눈치를 보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표정으로 와인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음악 소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잦아들었다. 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인형이 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내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수십 년 전 내 남편을 배신하고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그 여자, 내 인생에서 가장 지독한 악연으로 기억되는 라이벌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깊게 파인 주름 속에서도 나를 향한 징후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불청객의 방문이 아니었다. 내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장내를 지배하던 화려한 열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몸 구석구석을 찔러댔다. 지안의 반응은 더욱 기괴했다. 당황하거나 놀라야 마땅할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 여자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었다. 지안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내 가슴 속의 성벽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지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 여자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동시에 나를 향해 꽂혔다. 그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와 사냥감을 몰아넣은 포식자의 잔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내가 구세주라 믿었던 지안, 내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황금 동아줄이라 여겼던 그녀의 정체가 이토록 참혹한 현실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안의 차가운 눈동자가 나를 꿰뚫어 보며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은 이제 나를 비추는 영광의 빛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탐욕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파헤치는 고발의 조명이 되어 있었다.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워졌고 나는 발밑에 땅이 꺼져 내려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그 고요하고도 잔혹한 순간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오늘따라 유난히 눈이 시릴 정도로 번쩍였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려 박씨 가문의 장방이 세계로 뻗어나갈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나는 몸에 꼭 맞는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사람들의 찬사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아들 진호는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하며 내 어깨를 다독였고 새 며느리가 될 지아는 명품 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귀빈들 사이를 유령처럼 우아하게 누볐다. 내 손에는 지안이 가져다 준 수십억 원대의 투자 확약서가 쥐어져 있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장방의 대지가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미래가 내 눈을 멀게 했을 뿐이다. 식탁 위에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진귀한 식재료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놓인 나의 장맛은 예전 같지 않았다. 서윤이 떠난 뒤로 장독들은 마치 영혼을 잃은 것처럼 삭막하게 변해갔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인공 조미료와 향료를 섞어 억지로 맛을 냈지만 내 혀끝을 스치는 그 비릿한 가짜의 맛이 자꾸만 가슴을 옥죄어 왔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안이 약속한 대기업의 자본만 들어온다면 이런 구질구질한 전통 방식 따위는 버리고 최첨단 설비로 찍어내는 장의 여왕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연애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내 남편의 곁에서 독사처럼 다리를 틀고 앉아 우리 집안의 초기 자본을 가로채 달아났던 여자 오미자였다. 세월이 흘러주름은 늘었지만 그 특유의 비열한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 경비원을 부르려 입을 떼려는 찰나 더 믿기지 않는 광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 내 곁에서 나를 극진히 모시던 지안이 나풀거리는 나비처럼 달려가 오미자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닌가. 지안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릿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안은 오미자의 곁에 서서 마치 승전보를 울리는 장수처럼 나를 굽어보았다.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말도 장방을 세계화하겠다는 감언이설도 모두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정교한 덫이었다. 지안의 눈빛은 더 이상 상냥한 며느리 후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오미자는 내 앞까지 걸어와 식탁 위에 놓인 내 장요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지아는 오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나를 향해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그 입에서 나올 말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내 가문의 열쇠를 통째로 넘겨주었던 여자가 사실은 내 원수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들이 갑자기 썩은 고기 덩어리처럼 보였다. 지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장그릇을 손가락으로 툭 치며 경멸 어린 시선을 던졌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명인이라는 자부심이 그 알량한 욕심 때문에 쫓아낸 서윤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비로소 실감이 났다. 지안의 손에는 내가 넘겨준 장방 부지의 대출 서류와 인감 증명서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박씨 가문의 숨통을 끊어놓을 사형 집행서였다. 오미자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 웃음소리는 30년 전 내가 겪었던 치욕의 기억을 날카롭게 핥히며 되살려냈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나는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서 있었다. 내 아들 진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었다. 지안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내가 가졌던 모든 권위와 명예는 한낱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지안은 천천히 내게 다가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축축하고 소름 끼쳤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음을, 내가 스스로 내 눈을 가리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지아는 단 몇 마디로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식탁 위의 화려한 꽃장식들이 마치 상가집의 조화처럼 보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축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장례식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안과 오미자를 노려보았지만 내 눈에 고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처절한 후회였다. 서윤을 내쫓던 날 그 아이가 흘렸던 눈물이 이제야 내 눈에서 피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 같았다.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발밑의 땅은 꺼져버린 뒤였다. 명인의 장방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왔던 나의 추악한 욕망이 결국 나를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내가 평생 일궈온 명인의 자부심이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오늘 주인공인 나의 아들 진호와 새로운 며느리가 될 지안에게 향해 있었다. 나는 우아하게 실크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좌중을 압도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슴 한구석에는 며칠 전부터 명치 끝을 찌르는 듯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지안이 가져다 준 거액의 투자 확약서와 대출 승인 서류가 내 눈을 가리고 있었다. 이제 이 낡고 고리타분한 장방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울 일만 남았다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식사가 시작되고 내가 직접 담갔다고 공헌한 시간장 갈비찜이 식탁 중앙에 올랐다.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며 나는 고귀한 태도로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지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나를 향해 쏟아내던 그 나긋나긋한 아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았다. 지아는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이내 더럽다는 듯 냅킨에 뱉어버렸다. 주변의 시선이 얼어붙었고 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공기 중에 감도는 것은 고소한 장맛이 아니라 무언가 심하게 부패한 듯한 악취였다. 내가 서윤을 내쫓은 뒤 조미료와 첨가물로 억지로 흉내낸 그 일그러진 맛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낯익은 그림자가 걸어 들어왔다. 수십 년 전 내 남편을 유혹하고 우리 가문의 비법을 훔치려다 내가 처절하게 짓밟아 내쫓았던 그 여자 나의 숙적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나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설마 하는 내 의구심은 지안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끼는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지안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비웃음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딸도
구세주도 아니었다.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 여자가 보낸 독사였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하얀 종이들이 비명처럼 흩날리며 내 앞에 떨어졌다. 그것은 아들 진호의 이혼 서류와 우리 장방 부지에 대한 경매 통지서였다. 내가 믿고 도장을 찍었던 그 모든 서류는 나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업보인 이 땅과 건물을 통째로 빼앗기 위한 덫이었다. 지안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내 고막을 찔렀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장맛으로 누구를 속이려 했느냐며 이제 이 가짜 명인의 노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나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내가 지켜온 전통,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인의 명예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거대한 파도가 나를 덮쳤다. 나는 떨리는 두 손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다. 그 충격에 와인잔이 쓰러지고 붉은 액체가 하얀 식탁보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능멸하느냐며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안의 차가운 냉소뿐이었다. 지안은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아 내쫓았던 그 아이 서윤이야말로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고 진짜 명인이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내쫓은 것은 보잘것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마지막 숨통이었음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윤이 떠나며 깨뜨렸던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처럼 나의 삶도 회복 불가능한 조각으로 부서져 내렸다. 식탁을 내리친 내 손등에는 붉은 멍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의 구멍이 내 가슴 한복판에 뚫려버렸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들려오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내가 갇힌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지독하게 익숙했다. 코끝을 자극하는 매캐한 매연 사이로 아주 미세하게 섞여드는 쿰쿰하고 역한 냄새를 나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은 제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썩어버린 메주의 비명이었고 대를 이어온 명문의 자부심이 탐욕에 절어 부패해가는 악취였다. 내가 그 집 대문을 나서던 날 등 뒤로 울려 퍼지던 장독 깨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100년의 세월을 품었던 시간장이 바닥을 적시며 내뿜던 그 서글픈 향기가 지금 이 차 안의 가죽 냄새보다도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손끝에 남았던 소금기의 감촉을 기억한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통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박 여사라는 이름의 권위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 빚어낸 생명의 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초라한 자존심을 세워줄 화려한 배경과 돈줄이 필요했을 뿐이다. 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낯익은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한때는 명인의 장방이라는 이름 아래 고결한 기운을 내뿜던 그곳은 이제 경매 통지서와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흉물로 변해 있었다. 대문 앞은 쓰레기가 뒹굴고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보이던 정갈한 장독대들은 태반이 깨지거나 방치되어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폐허의 중심에 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는 비단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도 않던 박여사였다. 이제 그녀의 어깨 위에는 먼지 섞인 초라함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이혼 서류와 채무 독촉장이 쥐어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신뢰하고
가문의 구세주로 여겼던 재혼녀 지안이 남기고 간 것은 장방의 미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였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구두 굽이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찍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날카롭게 울렸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과 내 몸을 감싼 은은한 향수 냄새가 이 황량한 풍경과 지독한 대조를 이루었다. 박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불과 몇 달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녀의 눈에 경악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나를 서윤이라 부르며 멸시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을까? 집안의 가업을 잇는 며느리가 아니라 부려먹기 좋은 일꾼 정도로 취급하며 내 출신, 성분을 운운하며 인격까지 짓밟던 그 서슬퍼런 기계는 이미 조각난 장독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무언가 말을 내뱉으려 하지만 갈라진 목소리는 형체를 갖추지 못한 채 허공에서 부서졌다. 나는 그녀의 앞에 서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조차 들지 않는 냉정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메웠다. 그녀가 내쫓았던 것은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명맥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식품공학 박사라는 내 학위도, 전통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해 완성한 나만의 레시피도 그녀에게는 그저 돈 안 되는 장난질로 보였겠지만 시장은 정직했다. 가짜 미소와 감언이설로 무장한 지안의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대가는 가혹했다. 레시피를 도둑맞고 부지까지 담보로 잡힌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녀의 처지는 본인이 뿌린 씨앗이 거둔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그 비굴한 몸짓에서 예전의 위엄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길을 차갑게 외면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 땅의 흙과 그 위에서 익어가는 장의 진심이었지, 사람의 욕망이 빚어낸 허울뿐인 명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안이 휘두른 칼날에 난도질당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아닌 지안의 가짜 배경을 믿고 싶었을 것이다. 식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을 그녀의 절망이 눈앞에 선연하게 그려졌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갈아온 칼날에 스스로가 베인 꼴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내 곁을 지키던 수행원에게 시선을 옮겼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 부지는 예정대로 인수해서 제 장방으로 쓰겠습니다. 오염된 흙은 전부 파내세요. 내 말이 끝나기 무구섭게 박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일까, 아니면 여전히 버리지 못한 미련의 찌꺼기일까?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이미 우리 사이의 인연은 그녀가 지팡이로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를 깨뜨리던 그 순간에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장방의 부지는 이제 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 그녀의 자리는 없다. 오염된 흙을 파내고 그 자리에 정직한 햇살과 바람을 들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뒤돌아 차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박 여사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무너진 담벼락 아래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통곡 소리는 내 마음의 벽을 단 한 뼘도 넘지 못했다. 진정한 명의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녹여냈느냐로 결정되는 법이다. 멀어지는 풍경 너머로 내가 새로 일군 공방의 푸른 기와가 환상처럼 겹쳐 보였다. 그곳에는 썩은 냄새도 거짓된 욕망도 없다. 오직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깊고 맑은 장만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장방이, 나의 진실이 온전한 제자리를 찾았다. 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내 뒤로 남겨진 과거의 파편들은 먼지 속에 완전히 잠겨 사라져갔다.